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요 교단 중 하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회의 선거 규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식 규정 문서를 좀 입수해서 핵심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큰 조직이 어떻게 지도자를 뽑는지, 그 시스템, 그 원리가 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 같은 걸 좀 파악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규칙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철학이 있는지 같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규칙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규정집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그 선거관리, 여기서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던데요. 아, 네. 선관위. 핵심이죠.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목사님이 8분, 장로님이 7분. 이렇게 성비를 맞추고. 아, 목사님이 한 분 더 많군요. 네. 그리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 이렇게요. 골고루 배분합니다. 지역 안배도 고려하는군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바로 직전 총회 임원 일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당연직이요? 전임자들이요? 그렇죠. 직전 총회장이나 장로 부총회장, 서기 같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전임 리더십이 후임 선출 과정에 직접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거 좀 특이하네요. 그럼 당연직 말고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총회 현장에서 뽑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그 해당 지역 총대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또 공정성을 위해서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는 것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보이죠? 감시단까지요. 상당히 신경을 쓰는군요. 근데 아까 그 당연직 위원 있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역의 다른 분 중에서, 같은 직분자 중에서 총회 임원회가 위원을 새로 선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후보랑 심판이 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이해충돌 방지 차원이군요. 네. 그리고 이 위원의 임기가 1년이에요. 딱 1년. 그리고 한 번 하면 5년 동안은 다시 못합니다. 당연직은 예외지만요. 5년이나 쉬어야 하는군요. 네. 게다가 위원 본인이나 아니면 그 위원이 속한 노회, 그러니까 그 지역교회 연합체요. 여기에서는 특정 고위직, 총회 임원이나 기관장 같은 자리에 아예 입 후보 자체가 금지돼요. 아, 그 노회 전체가요? 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막으려고 상당히 촘촘하게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그렇군요. 선관위의 어떤 독립성, 공정성 이런 걸 확보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누가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이 자격 요건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울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수 있죠. 공통 자격 기준부터가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통 기준이요? 예. 우선 후보를 추천하는 노회, 아까 말씀드린 지역교회 연합체요. 여기가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21개 교회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 분립이나 합병 중인 곳은 안 됩니다. 아, 안정된 노회여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흠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무흠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으로 임직한 이후로 교회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법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책에 따라서 요구하는 무흠 기간이 다른데요. 최소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요? 와. 네. 거기에다가 교단 연금, 이것도 납부실 적이 있어야 해요. 필수 요건입니다. 연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성뿐만 아니라 교단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졌는지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거죠.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야말로 교단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인데요. 그럼 최고 지도자인 총회장, 이분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다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총회장 같은 최고 리더십은 기준이 훨씬 높죠. 보통 만 57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이상. 20년이요? 네. 그리고 한 교회나 아니면 같은 노회에서 위임 목사로 15년 이상 심우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흠 기간도 10년 이상. 그리고 총회의 대표로 참석한 경력, 이걸 총대라고 하는데요. 이 총대 경력이 1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와, 연령, 목회 경력, 무흠 기간, 총대 경력까지.
정말 겹겹이 쌓여 있네요. 그렇죠. 부총회장이나 다른 주요 임원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대체로 10년 이상의 무흠 기간, 그리고 상당한 총대 경력, 또 10년 이상의 시무 경력, 이런 걸 요구합니다. 야, 정말 경력과 무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이게 단순히 뭐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단 안에서 꾸준히 활동한 이력, 그리고 도덕적인 검증, 이걸 다 통과해야 리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결국 리더십을 뽑을 때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또 교단 내에서 이미 검증된 경험, 이런 것들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격 규정이 세세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를 좀 줄여서 선거와 관련된 분쟁 같은 걸 미리 막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분쟁 예방 차원도 있군요. 네, 어찌 보면 뭐랄까,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안정 추구.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후보를 낸다는 순환제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건 뭔가요? 아, 네. 순환제. 주요 직책에는 그 3개 지역, 아까 말씀드린 서울 서북, 호남 중부, 영남, 이 세 지역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후보를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년 순서가 정해져 있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 영남 지역 차례다 하면 영남 지역 노회들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거죠. 특정 지역이 계속 독점하는 걸 막고 좀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장치로 보이네요.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평성을 위한 고민이 담긴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런저런 제한 규정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자격 요건 외에 또 다른 개안들이 있나요? 아, 맞습니다. 제한 규정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여러 직책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는 없고요. 중복 출마 금지군요. 네. 그리고 기관장, 기독신문 사장이나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서 3년 동안은 총회 임원이나 다른 기관장으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쿨타임이 있네요. 그렇죠. 쿨타임. 그리고 외국 시민권자는 안 되고요. 임기 중에 정년, 그러니까 만 70세죠. 정년에 걸리는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임기 중에 정년 퇴임하면 안 되는군요. 네. 심지어는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한이 돼요. 물론 신앙적인 문제로 사회법에 저촉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만. 벌금 100만 원 기준까지 명시되어 있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조항이었어요. 교단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진행 중이거나 혹은 패소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 조항. 네, 그건 교단 내부의 어떤 질서 그리고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부 문제를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외부의 법, 특히 사회법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아주 강하게 제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단의 어떤 자치권, 이걸 수호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후보자의 자격, 이해충돌 가능성, 윤리적인 기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교단 질서 준수 여부까지 아주 다각도로 검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후보 등록 절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서류도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서류 정말 많습니다. 등록 기간은 매년 8월 첫째 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보면 졸업증명서, 임직증명서, 아까 말씀드린 무음증명서, 총대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아주 상세합니다. 와, 기본 서류만 해도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공명선거 서약서 제출이 필수라는 점이에요. 공명선거 서약서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필수일까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해서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걸 서약하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제한 규정과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후보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교단 내의 모든 공직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10년이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교단 내부 질서 유지, 의지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죠.
아마 과거에 선거 관련해서 이런 소송 문제로 좀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고 제일 놀랬던 건 사실 등록금이었어요. 이게 금액이 아, 등록금. 네, 액수가 상당하죠. 총회장이나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7천만 원, 장로 부총회장은 4천만 원, 그리고 다른 주요 직책들도 2천만 원. 와, 이게 혹시 떨어져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반환되지 않고 총회나 해당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고요. 발전기금 명목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 능력이 좀 부족한 후보들의 참여를 막는 너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발전기금 마련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능력이나 비전이 있어도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도전조차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등록을 마치면 이제 자격심사를 받게 되겠죠? 이 과정도 꽤 엄격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등록 마감하고 2주 안에 2단계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요. 먼저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서류랑 자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전체 회의 결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회의 최종 확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다만 법에 저촉되는 것 같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그런 경우는 표결 없이도 바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해요. 아, 명백한 건 바로 처리하는군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누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위원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선관위 권한이 막강하네요. 혹시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 청구 같은 기회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후보 자격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등록 마감하고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다 정해져 있군요. 네. 그리고 일단 후보로 확정이 됐더라도 나중에 혹시 등록 취소 사유 같은 게 발견되면 위원회 3분의 2 이상 결의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재심 청구 기회는 주어지고요. 끝까지 검증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후보가 만약에 공석이 되면 다시 등록 절차를 밟고요. 심지어는 9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단독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서 후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한 특별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절차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정말 꼼꼼하네요. 자, 드디어 이제 선거 당일입니다. 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할 텐데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 그러니까 각 지역교회 대표들이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 선거군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요. 만약 동점자가 나오면 임직 순서,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목사나 장로가 됐는지, 그걸로 따지고 그것도 같으면 나이 순서로 결정합니다. 아, 임직순, 연령순, 기준이 명확하네요? 네, 그런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그냥 당선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총회장이 다음의 총회장으로 자동 추대되는 그런 관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 관례적으로는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럼 직접 선거와 추대 방식이 좀 섞여 있는 형태네요. 네, 그렇죠. 효율성이랑 관례 존중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후보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알릴 수 있나요? 홍보 방식도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엄격한 분위기상. 맞습니다. 홍보는 정말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총회 공식 기관지, 예를 들면 기독신문 같은 곳에 공고하는 것, 그리고 선관위가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선거 안내 책자나 후보자 공약집, 거의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홍보는 거의 불가능한 건가요? 네,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견 발표회나 토론회가 열리긴 하지만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유세를 하거나 하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선거운동 규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다던데요.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우선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직전 금요일까지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아예 안 되는 거군요. 네,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허용된 기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허용되나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 같은 교단 관련 신문에 정해진 횟수, 딱 4회까지만 광고하는 거. 4회요. 네, 그리고 전화나 문자, 이메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서신이나 명함을 돌리는 정도? 이 정도가 허용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만 해야 하고요. 일주일에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요일과 주일에는 아예 금지됩니다. 네. 주말에는 선거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정말 특이한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어떤 선거 관련 활동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이유는 뭘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규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인터뷰나 기자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홍보 영상 같은 거 사용할 수 없고요. 언론 노출도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부서나 위원회 아니면 관련 단체 모임 같은 데 가서 후원을 하거나 심지어 행사 순서를 맡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기 노회나 교회 빼고는요. 와, 진짜 촘촘하네요. 심지어는 총회가 끝나고 나서 1년 동안은 차기 후보로 좀 거론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특정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원하는 것, 아니면 교회 강단에 서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도 있어요. 1년 동안이나요? 이건 거의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수준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금품 수수 금지는 당연한 건데 그 기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대 후보를 회유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돈이나 물건 주고받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고요. 책을 선물하거나 밥 한 끼 사는 거, 심지어 음료수 한 잔 제공하는 것까지 일절 금지입니다. 음료수 한 잔도 안 된다고요?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은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을 막고 네거티브 공방이나 인맥, 재력을 동원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심지어는 교회 강단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네. 선거 과열이나 부작용을 막으려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처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도 혹시 위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강력할 것 같은데요? 네, 처벌 역시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향후 10년 동안 총회 대표, 즉 총대 자격과 모든 공직이 정지됩니다. 10년이요. 거의 영구 제명 수준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 외에 다른 규정 위반도 기본 4년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을 받고도 등록을 안 하거나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추천한 노회까지 4년간 불이익을 받습니다. 추천한 노회까지요. 연대 책임이네요. 네, 그리고 특정 중요 규정, 예를 들면 사회법정 제소 금지 같은 걸 어기면 그냥 즉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요. 정말 빈틈없이 처벌 규정을 만들어놨네요. 그럼 당선된 후에는 좀 안심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15일 안에 이의가 제기되고 그 이의 제기를 총회, 임원회에서 심의해서 3분의 2 이상이 받아들이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증의 끈을 놓지 않는 셈이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거 규정을 정말 속속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험과 안정, 그리고 내부 질서, 이 세 가지를 극도로 중시하는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엄격하게 통제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 안정, 내부 질서. 네, 그 경력과 도덕성, 특히 무흠을 강조하는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서 지역 안배를 위한 순환제, 그리고 방금 길게 이야기 나눴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선거운동 규제와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모든 것들이 결국
선거가 너무 과열되거나 분쟁이 생기는 걸 막고 교단 내부의 어떤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확실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들이 정말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촘촘하고 때로는 좀 경직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규정들이 이 거대한 조직의 리더십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걸까? 아, 신뢰의 문제군요. 네. 아니면 오히려 이런 극도의 엄격함 자체가 역설적으로 내부의 어떤 긴장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규정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 곧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네요. 이 규정들이 신뢰의 기반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과제를 보여주는 것일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규정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